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그 난민 영화의 밤에서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죠. 한 해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네. 또 캠프도 방문했고, 네,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배우로서 또 값진 또 일도 있었고. 네, 저 영어 프로에서도 영화 소개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캠프는 로힝야 난민촌 이번에 다녀오셨죠? 네, 방글라데시에 자리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넘어온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죠. 지금 방글라데시에 위치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촌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난민촌이에요. 90년대부터 넘어온 난민 포함해서 2007년 그 폭력 사태로 인해서 넘어온 난민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난민들이 34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만이면 뭐 대도시네요. 그렇죠. 사이즈가. 네, 네. 뭐 90년대부터 시작된 난민촌이면 거의 거기서 태어나서 인생을 거기서 보낸 분들까지 있을 텐데, 참 또 이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뭐 날씨가 정말 쾌적하고 좋은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덥고 습하고 가만히 있어도 뭐 모기가 와서 물고 그런 좀 힘든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우성 씨께서 다녀오신 그곳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난민촌의 상황을 지켜보시죠. Flower, flower, school, double true.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e's saying 10 years. 10 years. Why you look like? Yeah? That's why we demonstrate this thing because tomorrow. My pen. In living in this block, actually seeing this road is very much important for the communication of people. Expectation, but our main intention is to serve, to work for the community, for the betterment. Community health worker. They're both speaking English and they're both refugees from the community here. Community? I work for Thai. Each other. This one is the community motto. Community-driven plantation. We came from Myanmar.
we have no other choice. We just settled here. Then, since it was elephant's home, they used to come and The hospital or if they go to the protection park, they will use the any treatment that is needed or extra vaccination for the child. Here they do the basics of vaccination and later on the mother will follow up with the health unit. And this is essentially the same. So this is also a recognized legal treatment.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아이들과 꽤 길게 춤을 췄는데 짧게 편집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춤을 굉장히 길게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저 뒤에 훌륭한 안무가 더 많았어요. 아니 근데 화면으로만 봐도 굉장히 더워 보이는데 뭐 온도나 습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앉는 순간부터 그냥 계속해서 땀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어머니가 이제 조구라라는 분인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캠프를 방문했을 때 트랜짓 센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임시 캠프의 입구에서 넉넉고 앉아 계시는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말을 붙였는데 그때 처음 만나 뵙고 요번에 방문했을 때 그분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서 이제 다시 만나 뵙는데 그때 이제 처음 넘어오셨을 때보다 조금 심적인 안정은 찾으셨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려고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쉘터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비 오듯이 땀을 흘리니까 얘기하면서 자꾸 제 모습을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자기 본인도 너무 더워서 공동 샤워 구역에 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잠깐 머문 거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계속해서 생활하시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노약자, 장애인, 어린아이들의 생활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후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기사를 많이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분들은 왜 도대체 난민촌으로 내몰리게 된 건가요? 로힝야 난민촌으로. 글쎄요, 일단 일단 로힝야족을 떠나서 모든 난민은 본인들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몰린 것이 아니라 자국의 어떤 분쟁과 전쟁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과 본인의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경제적 이유의 목적으로 자의성을 띠고 이렇게 타국을 찾는 그런 분들과는 확연히 구별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로힝야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2014년도에 네팔 방문을 할 때 그때는 이제 한국 대표가 이제 더크라는 분이었는데 네팔 남해촌을 방문하면서 이제 로힝야족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방글라데시 남해촌을 두 차례 방문하면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민족은 사실은 제국주의의 어떻게 보면 그런 폭정에 의해서 버려진 민족 그리고 본인들이 긴 시간 동안 미얀마라는 나라의 땅에서 살면서 그 나라를 조국으로 믿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악연에 의해서 그 미얀마 시민으로 국민으로 인정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은 전쟁이 끝나면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돌아가겠다라는 그 희망으로 버티고 있는데 로힝야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또 그 희망을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떠나온 그 고향이 안정이 돼도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들도 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국들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난민들도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한 캠프를 2번 방문하게 되신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많은 캠프들은 저희 나라와 이제 지형적으로 많이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근거리에 있는 또 같은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태의 원인을 보면 결국 이제 제국주의와 그리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항쟁 이런 여러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어떤 근대사의 아픔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원인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동질감을 갖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대를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뭐 그전부터 잘 살았던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겪고 이겨낸 나라니까 어쨌든 우리도 그런 비슷한 시대를 겪어왔었던 나라니까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신데 좋습니다. 난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다가 작년에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입국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보는 뉴스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도 많았고 분명히 범죄를 저지를 거다, 범죄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저런 사람들을 계속 받아야 된다면 난민 협약을 탈퇴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 현재 어떻게 사시는지는 좀 듣고 계십니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인도적 체류 자격을 받아서 출도 허가가 돼서 이제 인도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임시적인 체류인 거죠. 그분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물론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졌지만 사실은 언어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체류 허가라는 게 1년마다 갱신을 하거나 혹은 최소 3개월 정도의 체류 허가를 받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주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취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우려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난민을 받아들이면 마치 우리의 세금으로 그분들의 어떤 기초생활에 대한 어떤 생계를 지원한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류에 대한 허가가 주어진 것이지 그분들이 자력으로 어떤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동정에 의한 그런 도움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력으로 자신의 생활을 재건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금 보호받고 있는 이 국가에서 자력으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의 어떤 자존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체류 허가는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생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현실로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 났던 신문이나 인터넷의 기사만을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민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 UN 난민기구의 후원이 늘어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뿌듯해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자극적인 뉴스와 네. 어떤 그런 정보로 인해서 온라인에서는 이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그리고 또 자극적인 어떤 얘기에 이해가 없는 어떤 중간 입장의 분들이 자꾸 그쪽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가짜 뉴스가 있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서 이제 스스로의 시각으로 그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초기에는 굉장히 주춤하고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쪽으로도 이제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생각으로 전화를 해서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어떤 그 난민에 대한 어떤 후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차분히 또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나라 국민이 얼마만큼의 큰 온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기구 개인 후원은 규모는 세계 2위예요, 저희가. 네. 정부 차원 후원 말고 개인이 후원하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운 사람에 처한 어떤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높은 국민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도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인 후원은요. 그 사람들 반성 좀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또 그쪽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국가 공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와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을 또 공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제주도 일이 일어나면서 보다 더 크게 불거지긴 했는데, 정우성 씨께서 계속해서 난민 옹호 발언이나 우리가 난민을 더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실 때마다 사실 악플 되게 많이 달렸어요. 당신을 20년 동안 믿고 좋아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말도 있었고, 심지어 굉장히 공감하시나 봐요. 제가 마음을 대변해 드렸나요? 네, 그건 아니고요. 거기 실질적으로 이제 20, 30대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점은 본인들도 지금 굉장히 취업하기 어려운데 예멘 사람들까지 와서 취업하면 내 일자리 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겹쳐서 더 반발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20년 넘게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반응이 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무섭지는 않았고 놀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대의 목소리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나에게 전달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 매체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댓글들을 굉장히 차분히 볼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서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예 그냥 마음을 딱 닫고 배타적인 어떤 성향으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글들이 있었고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난민 반대다, 이런.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이제 우려의 목소리는 정말로 이제 이런 난민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 거 아니에요? 라는 진짜 순수한 우려. 그리고 순수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이 담론을 좀 더 성숙한 담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차분해지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배우로서의 이미지 타격 이런 것도 배우가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특히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이 친선대사를 하면서 난민이라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차분히 그런 어떤 제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일단 1년이 지났고 이제는 제주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들로 흩어져 계신데, 처음에 기사 나왔던 것처럼 무슨 범죄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얘기는 또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자극적인 아주 극단적인 우려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 전체의 어떤 보편화되어 있는 성향으로 도식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규정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그런 우려를 들을 때 이게 개개인의 일탈은 개개인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방식이 있어서 다 다른 방식을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두려워요. 하지만 난민 전체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죄 우려를 품고 있는 집단이다 라고 규정져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에 만약에 체류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법 안에서 범죄 체제 안에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우리와 똑같은 어떤 기준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본다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고국에 얼마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좌절하기보다는 상황을 어떤 범죄적인 어떤 일탈로 풀기보다는 좀 더 정신 차리고 고국의 평화가 돌아오면은 내가 정정당당하게 자존감을 지키면서 돌아가야지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 그리고 지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살고 있는 그 예멘인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지갑에 버스에 떨어져 있거나 어디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고스란히 열어보지도 않고 경찰서에 가져가서 찾아주는 그런 예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이 나라에서 보호국에서 어떤 잘못을 한다면 그들 공동체에 어떤 악영향이 껴쳐진다는 걸 더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생활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들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런 거,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이런 것들의 어떤 권리 보장이 안 돼 있고 생계에 어떤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계를 위한 어떤 범죄에 노출되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저는 더 염려를 합니다. 네. 우리 난민들이 대부분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전쟁을 겪은 나라인데, 최근에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 보기 드물게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의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이 난민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또 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보호 대상자 안에는 이제 난민, 그리고 난민 신청자, 그리고 국내 실향민, 귀향민, 기타 보호 대상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오해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제3국에 들어와서 난 난민이에요. 본인이 주장하면 그게 난민의 지위가 얻어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난민 지위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 나라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난민이라고 얘기를 해도 당장 난민의 신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6.25 때 유엔에서 파견한 웅크라, 그러니까 한국재건기구라는 게 있어요. 6.25를 통해서 그때 국내 실향민이 600만 명이 발생을 했죠. 웅크라라는 조직은 그래서 한국의 재건이 한국 자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유엔의 도움으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교통, 통신, 주택, 교육, 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국가의 재건을 돕기 위한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엔 난민기구가 하는 일이, 그리고 난민들이 우리랑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런 예를 하나만 들어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생각할 거리를 지금 정우성 씨께서 계속 던져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성하셔도 되고 반대하셔도 돼요.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을 무슨 인간 말종 보듯이 볼 필요 없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을 나쁜 놈 보듯이 볼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오늘 일을 통해서 더 많이 대화의 장에 올라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유엔 난민기구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부끄러우실까요? 네. 난민기구 얘기할 때는 다른 표정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 책을 낸 건 지금 이제 현석준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어떤 반대하는 분들에게 어떤 이해를 도모하고 강요하고자 된 것은 아니에요. 애초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어떤 나의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 를 좀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나도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난민 이슈가 뜨거운 작년을 거쳐 올해 이렇게 책이 출간이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에서 얘기하셨듯이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어느 쪽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 간극을 줄이는 게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성숙한 담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담론 속에서 그냥 얘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쓱 한번 보셔도 좋은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제 책까지 쓰셨어요? 아니 뭐 올해 영화도 하나 있으셨고 사업도 하고 계시고 정말 바쁘실 텐데. 근데 이제 그 출판사와 또 유엔 난민기구에서 또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이제 뭐 기고문이라든지 또 인터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만큼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좋게 이렇게 잘 얼개를 짜주셔서 이렇게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다는 얘기일 텐데 그 기고문 같은 거는 굉장히 어떤 그 시의성도 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는 글을 좀 쓰시는 거고 또 어떤 설득의 내용도 그렇게 쓰시는 거고 그걸 또 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체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래서 작업량이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책을 직접 써보시니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이 책이. 네,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담담함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겪은 게 절박하고 내 감정, 그때 느꼈던 감정, 내가 생각하는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라는 어떤 그런 강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조금 이렇게 배제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책 작업을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방문했던 캠프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저에게 되새김되면서 오히려 이 작업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오히려 좀 더 값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좀 의외인데 왜냐면 저는 이 책을 내셨을 때는 난민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배제하시려고 노력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정우성 씨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책을 첫 페이지를 열고 책을 덮을 때 각자가 느끼실 거예요. 그냥 각자가 느끼신 거에 대한 아주 미묘한 감정의 차이, 이해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이 어느 생각의 돌출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덮었을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그거 역시도 규정 짓고 작업을 이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 모두가 난민촌을 가서 실제 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대신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이제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저는 이제 대표해서 가는 것이고 제 스스로가 느꼈던 것을 그리고 또 제 개인 감정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이해와 감정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이제 비로소 책 제목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아마도 정우성 씨가 본 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말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생각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단지 정우성 씨가 본 것을 책을 통해서 대신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석준이었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백하고 푸른 그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은 아름다운 사람을